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골목가에 11살 소년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 민호는 큰 비닐봉지를 어깨에 메고 거리로 나섭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7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줍고 상가 뒤편에서 버려진 박스를 모으는 것이 민호의 일과였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하루 종일 폐지와 공병을 주워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희귀한 신장병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엄마 선희를 위해서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선희는 본래 이름이 서정이었지만 어린 시절 보육원에 맡겨진 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기억도 의지할 친척도 없는 그녀에게는 민호만이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선희의 병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는 병원비는커녕 하루 세끼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호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3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빵집 앞에서 민호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나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빵들, 특히 엄마가 좋아했던 단팥빵을 바라보며 민호는 주머니 속 동전을 세어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빵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저 바라볼 수만 있었습니다. 빵집 사장님도 민호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도 어려운 가게 형편상 매번 공짜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이 있으면 민호에게 싸게 팔아주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가을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빵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모습의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대형 미술관의 관장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영숙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영숙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후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후에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영숙이 빵집에 들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다가 직접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영숙의 시선이 빵집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년에게 머물렀습니다. 퀭한 얼굴, 낡은 옷차림, 그리고 크기에 맞지 않는 큰 운동화를 신고 있는 민호의 모습에서 영숙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춘 것은 민호의 목에 걸린 작은 열쇠고리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로 깎은 작은 인형 모양의 열쇠고리. 그것은 30년 전 영숙이 직접 만들어 아들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을 넘어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열쇠고리, 아들과 헤어지던 날. 마지막으로 목에 걸어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 열쇠고리가 우리를 이어줄 거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비슷한 열쇠고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영숙의 직감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 열쇠고리의 목 부분에 있는 작은 흠집, 인형의 왼쪽 팔이 살짝 짧은 것, 모든 것이 자신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아이가 놀라 도망갈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영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빵집 유리창에 코를 거의 붙이다시피 하며 안의 빵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영숙이 민호의 어깨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열쇠고리가 어디서 난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영숙을 보고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에게는 낯선 어른이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였을 것입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어른이라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민호는 영숙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골목 안쪽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단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적어도 그 열쇠고리의 출처는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큰 집 안에 혼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아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들. 그 중에서도 아들이 자신이 만들어준 열쇠고리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오후에 만난 그 여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왜 열쇠고리에 대해 물어보려 했을까요? 이 열쇠고리는 엄마가 민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에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엄마에게 이 열쇠고리의 유래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때마다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를 낳고 얼마 안 돼요. 누군가가 선물로 준 것 같다고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선희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사회에 나온 후에 힘겨운 나날들로 인해 많은 기억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민호를 임신하고 출산했던 시기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여서 정확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빵집 앞을 지나다니며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민호는 영숙을 보면 피하려 했지만 영숙은 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숙은 민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와 함께 한 여인이 빵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몸이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고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민호의 어머니 선희였습니다. 그날 선희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틈을 타서 아들과 함께 빵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빵집 앞에 서서 가격을 확인하던 선희는 결국 가장 싼 빵 하나만을 골랐습니다. 영숙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자의 힘겨운 현실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본 선희의 얼굴에서 영숙은 또 다른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어디서였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빵값을 계산하려 지갑을 꺼내던 순간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엄마를 부축했지만 선희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달려가 선희를 부축하며 빵집 안의자에 앉게 도왔습니다. 이때 영숙은 선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본래 모습을 영숙은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선희 역시 영숙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진정되자 민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숙은 30년 전 자료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실종되었을 당시의 신문 기사들, 경찰 조서, 그리고 당시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그 중에서 영숙의 눈에 띈 것은 당시 인근 보육원의 입소자 명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단에는 서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지금의 선희와 비슷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세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이 한 작은 빵집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서로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영숙이 용기를 내어 선희에게 직접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밝혀지는 놀라운 진실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영숙이 30년 전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보육원 명단에서 서정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후 그녀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영숙은 당시 그 보육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원장을 지냈던 김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이미 80대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기억력은 또렷했습니다. 영숙이 서정에 대해 물어보자 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기억 속 서정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가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보육원에 오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떨어진 것처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거리에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서정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기억이라도 있었는데 서정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정이 보육원에 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나무 열쇠고리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 열쇠고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소지품과 달리 그 열쇠고리는 정교하게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었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할머니가 묘사하는 열쇠고리는 자신이 아들에게 만들어준 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정은 정말로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서정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보다 몇 살 위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계속해서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정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항상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를 부르며 깨어나곤 했지만 깨고 나면 그것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열쇠고리만이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떠날 때까지 서정은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회에 나온 서정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의지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힘든 노동을 해야 했고 제대로 된 주거지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만난 것이 민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정보다 몇 살 많은 남자였지만 그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싹텄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신 중이던 서정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서정을 반기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습니다. 민호를 낳은 후 서정은 이름을 선희로 바꾸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선희가 꼭 지켜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나무 열쇠고리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유일한 단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태어나자마자 그 열쇠고리를 아들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선희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열쇠고리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표시라고, 언젠가 우리의 진짜 가족을 찾게 해줄 것이라고. 물론 민호는 어려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가 자라면서 선희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정도로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희귀한 신장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병은 유전적 요인이 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선희에게는 가족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형제자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유전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선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어린 민호가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살 아이가 폐지와 공병을 주워 팔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영숙은 김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보육원 주변에서 실종된 아이들의 기록을 찾아보고 서정이 보육원에 온 시기와 자신의 아들이 실종된 시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기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영숙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정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열쇠고리가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서정이 자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아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선희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30년 전 일을 묻는다면 선희가 놀라거나 경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이 평소처럼 빵집 앞을 지나가던 중 선희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당황해하며 어머니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고 영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숙과 선희, 민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의 도움으로 선희는 정기적인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4시간씩 투석을 받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상태가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투석은 임시 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민호는 엄마의 투석 치료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팔에 굵은 바늘이 꽂히고 혈액이 기계를 통해 정화되는 과정을 보는 것은 11살 아이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치료가 끝나면 항상 기력이 없어 보였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영숙은 선희의 투석 치료마다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희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결코 자신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든든한 언니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투석 치료를 받으며 선희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호는 정말로 혼자가 될 것이라고. 선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이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의 호의에 감사하지만 결국은 남남이 아니냐고, 자신이 죽으면 민호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선희와 민호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 모자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선희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몸 곳곳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뇌사자 기증자를 기다리는 대기 명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선희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을 고려하면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선희의 상태로는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던 선희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제발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선희는 힘없이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황한 나머지 집 주소도 헷갈렸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차근차근 물어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민호는 계속 빨리 와주세요. 엄마가 죽어가요라고만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민호는 혼자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선희의 손을 잡고 있는 민호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선희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의식저하 상태였고 즉시 응급투석이 필요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민호는 응급실 밖에서 혼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로부터 급히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영숙의 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선희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다고, 이번에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신장 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숙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기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혈액형이 맞고 조직 적합성 검사를 통과한다면 생체 기증이 가능하다고.
신장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기증해도 기증자의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이 필요하고 가족이 기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의에게는 기증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병원에 가서 신장 기증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의료진은 놀라워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이 신장 기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영숙과 선의는 혈액형이 일치했고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도 놀라워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이렇게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30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하늘이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수술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과 선의는 각각 다른 수술실에서 동시에 수술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술실 밖에서 혼자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순간 영숙은 민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엄마가 건강해지면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꼭 건강해야 한다고. 자신과 엄마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고. 그 말을 들은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선의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민호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의 수술이 먼저 진행되었고 건강한 신장 하나를 적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이라는 나이 때문에 의료진도 신중했지만 영숙의 건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 매우 양호했습니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영숙의 신장 적출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이제 선의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선의의 몸 상태가 워낙 약해져 있어서 수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민호는 6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간호사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민호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와 영숙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특별한 합병증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장의 끈이 풀리면서 밀려온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민호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서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실에서 영숙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물어본 것은 선의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수술이 잘 끝났다고 알려주자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선의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선의는 영숙보다 조금 늦게 깨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후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몸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신장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며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물론 앞으로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고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영숙은 많이 회복되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선희의 병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이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지만 영숙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가족끼리 무슨 갚을 것이 있어요. 그때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것이 있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리고 선희가 가지고 있는 열쇠고리가 자신이 그 아이에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빠가 있지 않았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나보다 조금 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 열쇠고리를 제게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영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육원에 오기 전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호해주려 했던 것 같아요. 영숙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선희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 있던 누군가의 딸인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이 선희에게 열쇠고리를 물려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져 있든 그렇지 않든 이미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새로운 신장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그녀가 이제는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날, 세 사람은 영숙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숙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선희와 민호에게는 꿈만 같은 곳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그리고 각자의 방까지. 민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위해 차리는 식탁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정갈하게 차린 반찬들, 그리고 갓 구운 빵까지. 마치 호텔 조식 같은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선희가 주방에 나타나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선희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창백하고 야윈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영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잠에서 깨어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침 식탁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기는 뭘.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먹을 거야. 우리 민호 키도 크고 건강해져야 하고 엄마도 몸 보신해야 하니까.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작은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영숙은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정말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영숙은 민호를 위해 과외 선생님도 구해주고 필요한 학용품도 모두 준비해 주었습니다. 선희도 건강이 회복되면서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는 함께 요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희는 영숙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조각들을 들려주었고, 영숙도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완전한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앉아 특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영숙과 선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이 일어나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지금쯤이면 민호 아빠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선희가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제가 어릴 때 함께 있던 오빠일까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기억이 나세요? 선희는 눈을 감고 기억을 되살려 보려 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저에게 열쇠고리를 주면서 말했어요. 누나가 혼자가 되어도 이것을 보면 오빠를 기억할 거야라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선희는 영숙의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 있던 누나였던 것입니다. 혈연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서로를 지켜주며 살았던 남매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숙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이 사랑했던 누나와 그녀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고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삼촌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선희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민호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꾸미고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따뜻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지는 못했지만 대신 더 소중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선물 같아요. 선희도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저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민호가 우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요.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30년 전 아들에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새로운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였습니다. 자신과 선희, 그리고 민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이었지만 모두 같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같은 사랑으로 깎아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각자의 열쇠고리를 목에 걸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이 열쇠고리가 우리를 영원히 이어줄 거예요. 선희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커서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웃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에는 작은 나무 열쇠고리가 걸려 있고 그것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영숙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났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글자가 나타납니다. 1년 후 민호는 전교 1등을 했고 선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며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을 새로운 가족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나요? 혈연이든 선택이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